근데 유럽집에 방충망 많이 없잖아요. 한국보다 덜난 게 독일 얼마나 착한지 알겠어요. 그거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맞아. 드라마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왔더니 진짜 있더라. 안녕하세요. MC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수다에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가 두 분, 한 분도 아니고 세 분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닐라 다넬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부모니가 한국 사람이라서 두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컸고 현재는 한국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옥 설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한옥 설계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1988년에 한국에 와서 2003년에 완전히 극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학자 김시석입니다. 책이나 문서 같은 거를 연구해서 그걸로 사회를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분은 진짜 각 분야에서 너무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데 관심사가 좀 비슷해서 혹시 경쟁 그런 거 그럼요. 아니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도시, 건축, 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호사카 교수님하고 네. 데니엘님은 한국에 운전 하시나요? 저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거의 안 해요. 그냥 서울에서 사니까 네. 굳이 필요성은 못 느끼겠어요. 대중교통만 이용하고요. 대중교통. 예, 저는 일본에서 도쿄에 살았고요. 그래서 도쿄에서는 오히려 차가 진짜 필요 없었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 차가 없는 사람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 한국에 와서 금방 면허증도 그때 땄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5년 이상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래서 개인차도. 예, 있고요. 제 드라이빙 그거는 완전 한국 스타일. 아 진짜. 좋은 점도 있고, 네, 예, 안 좋은 점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한국 스타일도 서울 스타일이 있고 강원도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니까 서울 스타일이죠. 제일 빨리 도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두 분은 한국에서 운전한 적은 있으니까 처음 운전했을 때 느꼈던 도로의 특징 그런 거 있었나요? 저는 사실 도로의 특징보다 독일하고 규칙이 좀 달라서 좀 몇 개 긴장된 건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독일에서는 이제 사고를 있을 때는 우측은 무조건 먼저 가도 되고 한국은 사실 먼저 오면은 먼저 가고 그렇죠. 아니면 큰 도로 오는 사람 먼저 오고 그건 너무 낯설었고 또 하나는 좌회전 언제 해도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네. 저 아는 분 거의 주로 그거 좀 헷갈려해요. 약간 비보 같은 거 있을 그렇죠. 때.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안 간대요. 아, 근데 기다린대요. 뒤에서 막 빵빵 걸릴 때 지금 그때 가도 가요. 되나요? 그때 가신대요. 아무래도 질서를 굉장히 잘 지켜요. 일본에서는 차가 서 있으면 그 뒤에서 쭉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두 가지 있거든요. 방법이. 끼어들어도 되고 네. 사실 그냥 잘 서서 기다리시는 분 이게 서로의 사정이 달라서 많이 화를 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끼어들으면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나쁜 놈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영국도 약간 비슷해요. 예, 맞아요. 그러한 약간 문화적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느꼈고. 약간 이 사람이 급하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예, 봐주는 편인데. 한국은 그게 상당히 큰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깜빡이는 진짜 규칙대로만 쓰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미안하다는 뜻으로도 쓰고 뭔가 그렇죠. 어떤 때 안 쓰고 이렇게 레인 스위칭 할 때 근데 영국은 무조건 해야 되는 레이저를 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근데 그게 일본에서 하면 좀 큰일 나요. 아 진짜? 예, 한국에서는 경고하는 뜻도 있고 감사의 뜻도 있어요. 네. 예, 잘 기어들기를 허락해줬다라든가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오. 예, 하면 싸우자. 아 진짜요? 예, 그런 뜻이 신호예요? 돼가지고. 예.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상당히 놀랐어요. 일본에는 거의 안 쓰고요. 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일본말로 말하면 야쿠자. 아 진짜요? 예. 그러한 경우가
일본에서는 대부분이라서 제가 오. 처음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와, 영국은 그거 약간 양보할 때 먼저 가세요. 이런 아. 신호를 많이 써서 영국도 네, 네. 놀라지 마세요. 다 깡패 아니에요. 아, 네, 네. 한국도 예. 요즘에는 비상깜빡이로 주로 인사를 해요. 그죠. 땡큐. 이건 약간.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그렇지, 그렇죠. 아, 옛날에 좀 달랐어요. 많이 네. 바뀌었어요. 그러면 두 분 최근 외국에서 친구나 가족분들 왔을 때 한국 도로에 놀랐던 점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먼저 공항에서 버스 타고 도시로 들어오잖아요. 네. 도로가 아주 넓다. 그쵸.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도로가 좁은 곳은 아니지만 네. 공항에서 나가는 도로가 그래도 한국은 굉장히 그 넓어서 감동을 해요. 진짜요? 예, 사람들이. 그쵸. 좀 덜 막히고 특히 공항길은 잘 안 막히고 네네. 그쵸. 영국에 비해도 너무 넓어요. 영국은 진짜 좁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는 거 되게 그거 잘하잖아요. 많이 해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LED 그 블록 같은 거 맞아요, 설치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초록불, 뭐 빨간불. 그거를 보고들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휴대폰 중독자를 위한 건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다들 그런 것도 있죠. 내려보니까. 스타트는 외국일 겁니다. 성권에서 와가지고 수입했다고. 오. 다들 이러고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아, 썼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유럽 어디라고 적었어요. 저도 그거 들었는데 직접 유럽 가보니까 본 적은 없는데 음. 그러니까 한국은 하나 하면 빨리 막 그렇지. 도입하고 네, 네, 네. 약간 대중화되고 네, 네. 일본에서는 또 한류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횡단보도에 네. 피스를 봐가지고요. 근데 그거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왔더니 진짜 있더라. 그래서 놀랬어요. 놀래요. 예쁘다고. 그거 되게 실용적이고 맞아요. 좀 네. 예뻐요. 그리고 네. 소리도 네. 나오잖아요. 소리도.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횡단보도에서 앞으로 나가면 아.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소리 소리가 나옵니다. 나죠. 그건 아마 이게 무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딱 오. 바로 예. 오면은 예. 쏴요. 오 진짜. 근데 요새는 조금 소리가 시끄럽다고 너무 해서 아마 시끄러워요. 좀 작아졌어요. 네. 좀 줄여졌어요. 예, 근데 그러나 문제는 한국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국 사람한테는 무슨 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건너라고 했는지 아니면 네, 건너지 말라고 그렇죠, 했는지. 그렇죠. 그러면 한국 도로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있나요? 한국이란 나라의 도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거를 받아들인 거라 처음에는. 대체는 비슷한데 음.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회전할 때 한국 사람들 사실 고민 많이 하거든요. 횡단보도 우회전일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 불릴 때. 그쵸.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교통섬이라고 트래픽 아일랜드라고 사거리가 있고 조그맣게 삼각형의 섬을 만들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고 또 건너는 거죠. 그쵸. 그 교통섬. 섬들도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걷는 사람들한테 불편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한 번 더 건너야 더 건너야 되고. 돼서. 그리고 여기 서 있으면 좀 무섭습니다. 트럭 그쵸. 왔다 갔다 할 때. 네. 외국은 이걸 없애는 추세인데 아. 한국은 늘리고 있어요. 진짜.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라고. 아. 이게 자동차 위주의 사회라서 이게 자동차 수출 국가다 보니까 네. 한국 내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수출도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횡단보도가 아주 길어요. 한국은. 그쵸. 네. 예, 멀리, 너무 멀리 넓어서. 걸어야지.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에 그 섬도 섬이 있죠. 필요해. 그런 게 있어요. 우회전 섬하고 중간 섬이 있죠. 저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시 계획 차 위주로 맞아요. 설계를 하고 예, 예.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행 위주로 바꾼 거 오래됐어요. 보행이나 자전거. 예. 네, 영국도. 예,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차도 이게 달릴 수 있거든요. 그 문제가 없어요. 한국은 지금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그 별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차도 옆에. 네네. 예. 네, 그러나 일본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차랑 같이 타도. 저는 일본에서 유학할 때 자전거를 탔어가지고 오. 차도를 가는 게 맞는데 일본도 인도 많이 타더라고요. 살 때 자전거를. 자전거 1년에 한 번씩은 인도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어요. 좁은 도로는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차가 자전거 같이 갈 때는 양보한다는 게 있어서 크게는 문제는 예, 근데 그래서, 한국에는 자전거 거의 안 타니까 맞아요.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적응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르잖아요. 위험해요. 오토바이는 적응했는데 자전거 적응은 안 했어요. 신기하죠. 네, 오토바이는 진짜 많은데요. 그 도로가 하나 차이가 큰 게 있는 게 네. 오늘 그것 때문에 옛날 집 가져왔는데 오, 우와. 1968년에 나온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홍보 자료예요. 오, 진짜요? 네, 경인고속도로 만드는 중이고 이제 뭐 한강 개발한다고. 우와, 사진도 있고요. 예, 그 중에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인데 고속도로 만들 때 그냥 사람하고 차만 다리를 만든 게 아니라 비행기가 다니라고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넓은 거예요? 한국은 비상활주로라는 개념이 국방적으로 존재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국방상의 이익이라고 유사시에는 전투기가 김포, 김해, 인천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동탄 같은 데 고속도로에 내리게 돼 있어요. 오. 그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일부러 서울에서 쭉 내려가다가
만남의 강을 지나서 동탄 가면 확 넓어지는 게 네. 활주로 개념이에요. 아 진짜 비상 상황. 비상 상황에서. 오. 한국은 이때 모든 설계를 군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에 20, 30군데 비상활주로 겸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물 같은 거 잘 없어요 없죠. 그쪽에. 그리고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고. 그거 처음 예, 그래서 김포에서 토시로 나가는 도로가 옛날에는 김포밖에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넓은 곳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급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김포고속도로라는 게 서울의 강북에서 양화 건너가서 강서구 지나서 이제 마곡 지나가지고 김포공항 가는 건데 네. 지금은 그거를 도로로 보지만 옛날에는 그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거기 가면은 하이웨이 주유소라고 네. 그게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하이웨이 주유소라는 게 원래 아직도 그 있죠. 이름. 그럼 한국 도로와 일본 도로 아니면 독일 도로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가 크게 있어요? 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들어오면 도로가 넓잖아요. 그리고 서울 안에도 고속도로 있고 그리고 진짜 넓은 도로 많은데 그런데 좀 오래된 동네 가보면은 좌하고 보행 통합적으로 다니는 길이 많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런 거 독일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다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보행 구역으로 집중하고 시내 같은 경우 네. 그리고 거기 차들이 다니는 시간 되게 짧게 이제 음. 가게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뭐 배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해서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네. 일본의 도로하고 서울의 도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서울이 조금 복잡해요.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 가면 하나천도 이렇게 나가는데 네. 다른데 서울 도로는 이쪽 가는 거하고 중간으로 가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복잡하니까 색칠되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이쪽에 빨간 초록. 이쪽에 도로 갈 때는 그 빨간 색깔, 가운데 갈 때는 그 초록색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러나 일본은 그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얀 화살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도 색깔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아, 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아직 도로 규칙이랄까 만들어진 게 짧아서 엉킨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묘한 발명품도 나온 거죠. 색깔칠하는 거. 네. 정말 좋은 발명품인데 네. 사실은 도로가 안 헷갈리게 만들었으면 사실은 되는 거였는데 근데 뭐 중국도 아시겠지만 유선전화 안 깔고 곧바로 스마트폰 넘어간 것처럼 한국대로 그렇게 없는 도로 사정에서 네. 독자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색깔칠하는. 예, 네, 그거는 색깔을 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지 않고 맞아요. 가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내비게이션과도 네. 연결되니까. 예, 그거는 정말 훌륭해요. 맞습니다. 맞아. 예, 내비게이션도 똑같은 그 색깔로 나오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말 대단해. 고속도로 생각했을 때 뭐 휴게소 저는 솔직히 한국 휴게소 너무 사랑합니다. 네, 맛있는 예. 것도 진짜 아주 많고 최고죠. 진짜 예쁘게 이렇게 설계된 데도 많고 약간 숲속 옆에 있으면 그 전망도 보여주고 네, 영국은 더 실용적인 거 많고 일본도 실용적인 것 같아요. 한국 휴게소 아주 크고 잘 되어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일본 거는 좀 더 작아요. 예, 좀 실용적인 그 느낌. 한국, 일본이 비슷한 게 있는데 다른 점이 크게 두 개 있는 게 일본 휴게소 음식이 더 맛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일본 예능 프로 보면은 연예인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휴게소로 가면서 이제 미식 파는 게 전문 채널 나올 정도로 음식이 다르고 그 하나는 트럭 운전사들용으로 샤워실이 일본은 많아요. 고속도로에. 일본 그래요?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30몇 시간 운전하면은 샤워를 해야죠. 근데 한국도 최근에 한 10년, 15년간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 생각하면은 그렇지는 않았고 아, 지금은 진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화장실 가려면은 돈 내야죠. 그렇죠. 아 휴게소에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시스템 만들었어요. 돈을 내고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쿠팡 같은 거 받아요. 그걸로 이제 편의점 가면은 돈 할인. 대신 쓸 수 있고 그래도 돈 꼭 쓰게 이렇게. 맞아요. 영국에 있을 때 독일 놀러 갔어요. 학교 애들 다 같이. 근데 돈 없으면 화장실 못 가서 막 잔뜩 나눴어요. 네, 버스에서. 독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영국은 그거는 공짜예요. 화장실이 공짜. 그 영국은 몰라도 제가 그 다른 유럽 국가 갔을 때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돈 내야 됐어요. 그쵸. 그거는 일본하고 한국은 맞아요. 뭐 안 내고. 이쪽은 화장실을 공공 개념으로 쓰니까 예. 큰 건물 지으면 무조건 공용 화장실 개방하라 그러고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유소도 반드시 개방해야 되고. 근데 가장 좋은 화장실은 이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화장실이 좀 깨끗합니다. 아 진짜. 어디 지방 가다가 급할 때는 제일 좋은 네. 데가 읍사무소, 면사무소예요. 오, 도로공사 사무실도 가끔씩 맞아요. 그 개방 화장실.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애들이 급할 때 한번 가봤는데 다 열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시스템. 한국, 일본은 그건 기본적으로 개방하라고 네. 아 일본도 그래. 그러면 지금 한국 휴게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역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네. 쉴 수가 없고 고속도로라는 건 철학이 A부터 B까지 무조건 가고 중간에 끼지 말라는 거다 보니까 못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라 중간에 어떻게든지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원은 독일이나 영국, 일본, 네. 미국인 거죠. 다만 한국은 휴게소를 처음 만들 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짠돌이처럼 지었어요. 편하게 한다기보다는 네. 이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게 이제 민간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정권. 그래서 제일 악명이 높은 게 한국 사람들한테 88고속도로라고 대구, 광주 꽤 길거든요. 그 휴게소 하나였습니다. 다 저기 가게끔. 거의 조금 가게 하는. 근데 그 너무 멀어서 되게 힘들어했대. 근데 그러다가 5년, 10년 사이에 말씀처럼 확 좋아졌어요. 이제는 민간 서비스 개념이 도입이 돼서 이제부터 음식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북유럽의 음식에 비하면 맛있긴 한데 그래도 일본이나 타이완에 비하면 좀 아쉬움이 많은 음식적으로. 아 진짜요? 좀 더 여지가 있다 생각해 올라가려지. 간식 같은 거 봤을 때 너무 유럽 사람한테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비교 대상이 독일이니까 되게 만족해요. 저도 너무 좋아요. 약간 기름값도 영국에는 휴게소 기름값은 바가지예요. 선택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역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름은 알뜰주유소. 네. 그 지역 사람들의 경제를 돌리려고 결합을 시켜서 아마 좀 저렴한 것도 있을 겁니다. 도로 자체는 한국에서 뭐 아스팔트 도로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유럽 어떤 도시들 돌로 만든 도로들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미관적인 이유이죠.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시내 쪽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거랑 이제 맞게끔 어울리게끔 하려고 돌 포장을 하는 거고 단점도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랑 다니시다가 휠체어 다니셨어요. 자기가 다 뼈 다 아프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덜렁거리니까. 근데 미관적인 이유이죠. 근데 빨리 달리는 도로에 그런 돌 그렇죠. 일반 없죠. 차도는 그냥 당연히 아스팔트로. 도로 간다는 건 차가 오지 말라거나 천천히 가라는 뜻인데 그쵸. 한국은 그래도 빨리 가기 때문에 돌들이 다 튀어나가죠. 울퉁불퉁해지고 물 차서 돌 없앴죠. 일본은 그 1970년대에 촌리가 일본 전체를 아스팔트화해야 된다. 전체를. 이게 그러니까 먼저 국도는 100% 하자라고 해서 지금 85% 정도 가지. 그래도 조금 남아 있죠. 나라, 교토, 오사카 이런 그 역사적인 거리는 그대로 도로길로 많이 남기지만 다른 데는 다 무조건 산업화하기 위해서 네. 아스팔트화. 근데 한국은 진짜 많은 거 터널이잖아요. 뭐 서울 시내에도 많고 여기저기.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거 있는 것 같은데 도로나 철도 놓을 때 토지를 국가 게 아니라 개인 거를 사는 거잖아요. 네. 매입하기 때문에 그게 비쌉니다. 옛날에는 그 땅을 가져가는 게 안 비쌌는데 그리고 나라가 약간 군사정권이라 눌렀어요. 싸게 내놓으라고 국가를 위해서. 네. 근데 요즘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비싸진 거예요. 공사하면 80% 정도가 토지 보상비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예 터널 값은 내려가고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돌려버리는 거죠. 그게 요즘의 상황. 근데 일본보다 더 이제 과하게 만드는 중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건데 감당을 못할 거. 서울에 만든 건 이유가 달라요. 남산 1, 2, 3호 터널을 만든 거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는 강북에서 강남 갈 때 편하게 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국방적인 요소예요. 역시나. 한국의 70, 80년대 이해하려면 국방을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은 러시아가 공습하면은 지하철을 숨거나 터널을 숨잖아요. 그 방공호예요. 그 을지로나 그 지하상가도 기본 방공호 개념이에요. 남산에 포를 쏜 다음에 포를 쏘면 이쪽에서 알거든요, 위치를. 그럼 반격을 하는데 포를 집어넣어서 막는 역할. 포의 엄폐 그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산 터널은 그 목적이에요. 겸사겸사 일반 사람들이 써서 강남도 갈 수 있게 한다였어요. 원래 목적은 안 봅니다. 아마 그거는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워낙에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명한 게 고향 일산신도시 아파트가 아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국방부가 요구를 한 건데 유사시에는 아파트 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요구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진짜요? 한국의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일부러 저기서 저격할 수 있게. 서울에는 도시가 워낙에 북쪽에 가깝다 보니까 기본 설계를 참호처럼 해놓은 게 있죠. 진짜 많이 배우게 되네요. 다른 나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없겠죠. 외국인으로서 한국 터널 처음 경험했을 때 어땠어요? 많아서 그거 느끼는 거죠. 특히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도 터널이 많고 독일은 북쪽으로 대부분 평지라서 터널이 없고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산이 많아지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급한 경사는 아니고 그리고 있는 경우는 차보다 기차 터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터널 많기는 하지만 역시 그 요르차가 들어가는 터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도쿄에서 도쿄 주변은 산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생활로 터널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에 왔을 때 터널이 많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어서
해봤어요. 네네. 잠은 내리고죠.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냥 해봤는데 너무 공기가 네. 안 좋다라는 그렇죠.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본월에 들어가면 절대 창문 열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서울에서 그쵸. 배웠습니다. 맞아. 네. 저도 한국 와서 배웠어요. 영국에 터널 워낙 없으니까 네. 당연히 뭐 열어든 닫든. 그렇죠. 근데 와이프가 옆에서 뭐 하냐고 어. 빨리 닫으라고 공기 나쁘다고. 네. 근데 생각해보니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예. 강남에서 강북 갈 때 버스에서 안내해요. 이제 터널 들어가니까 창문 올리라고. 그렇게까지 해요. 다르다라는 그게 관계없군요. 처음 알았네요. 예, 예. 한국 그 터널 워낙 많이 만드니까 해외에도 뭐 수출하나요?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뭐 세계에서 독특하게 그렇다기보다는 몇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잘 짓는다. 어. 고가도로하고 터널을. 그 중에 네. 기법 하나가 이제 TBM이라는 거죠. 네. 카타르 도하 메트로라는 데 네. 만들었었죠. 카타르 월드컵 데뷔로 했는데 월드컵 전까지 맞췄다. 남의 나라 할 땐 납기일을 맞추더라고요. 꽤 한국이 토목 기술 좋은 건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가대교, 부산부터 거제 갈 때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강원도 갈 때도 아, 그 그렇죠. 수많은 긴 터널을 맞습니다. 봤을 때 한국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영국은 그거를 200년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고 네. 한국은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각각의 최첨단을 적용하는 거죠. 뭐 독일도 아우토바 만든 거고. 근데 세계적으로 한국 건축 기술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워낙에 빠른 시간에 많이 지었고 그리고 미국, 일본의 기술을 선진적으로만 배운 것 같아요. 특히 70년대 이슬람권만이가 진출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때 기술이 확실히 좋아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규모 기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0개 나라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는 토목 기술은 선진적이 됐다고 평가를 하죠. 여기도 아마 이유가 재건축에 있겠죠. 왜냐면 거기에다가 그 기술이 계속 발전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빠른 시기에 대단지로 막 대규모 막 지을 수 있는 능력? 그거 그렇죠.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좋아진 거죠. 좀 다만 좀 그 부분에 불안한 거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철골 안 넣어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도로는 잘 놓는데 집은 너무 빨리 짓고 어차피 빨리 할 거라 재건축한다고 약간 대충 짓는 문화가 좀 아직 있어요.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발휘된 사례들도 있어요. 아랍 경제가 좀 꺾인 다음에는 들어와서 잠깐 했던 게 한국의 그 강 같은 거, 낙동강 하구원 같은 공사 많이 했고 네. 그걸 바탕으로 최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싱가포르라든지 오. 그리고 대우가 많이 했던 게 베트남 신도시 건설. 동남아시아. 네,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했습니다. 우와. 이게 저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이제 빌딩을 지어주는 건데 베트남은 한 도시를 지어주니까 한국의 뭐 분당 평촌 만들듯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꽤 임팩트가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 너무 신기하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까지 영향을 그렇죠. 줬다는 거. 근데 유럽, 한국랑 비교했을 때 그런 오래된 건물 보존하고 그런 경우 많고 근데 한국은 재건축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새 많이 건물도 올라가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현대화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은 거죠. 저는 이제 처음 질문을 받은 게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거였는데 사실 저는 요즘 불만이 서울이 재건축 재개발을 너무 안 했어요. 사실. 오.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할 때 지난 20년간 일본은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엄청나게 메가빌딩도 올렸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때 구도심 지킨다고 고도 제한하고 35층이니 뭐 어. 4층, 5층 제한해가지고 오히려 못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이 재건축을 많이 한다는 느끼는 이유는 계획이 나고 나서 빨리 계획이 실현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속도에서 놀라는 거예요. 롯봉 길즈 같은 거 기본 한 30년 걸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네.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100% 합의를 이궈내고 그 다음에 단계를 밟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은 야구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안 할 경우에. 네. 네. 근데 한국은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계획하면 4년, 5년만 해버리니까 외국인들에게 아마 그게 낯설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 부산이든 산이 있는 데다가 전국 인구 1000만 명일 때 만든 도시인데 5천만 명이 되니까 5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택지 개발이라는 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끝날 겁니다.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꺾었어요. 꺾였어요. 아마 서울, 경기도는 아직 할 텐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그게 끝나갈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처럼 바깥에 막 만드는 방식을 막 할 거냐, 도심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들일 거냐는 이제 컴팩트 시티 개념 같은 게 점점 이제 논의가 될 거고 여러분이 와서 느끼셨을 재건축 많이 한다는 개념이 좀 사라질 겁니다. 그 제가 유학할 때가 이제 버블 깨진 뒤였는데 도쿄 어디서든지 공사라고 있더라고요. 도쿄는 네네. 지겹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보면 서울은 너무 조용해요. 저는 여기서 다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건축.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선 첫째는 그 한 건물의 수명은 너무 짧게 봐요.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 독일은 거의 2배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재건축 할 때 사실 우리 주거 공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거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할까 봐서 기대가 되면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낡아버려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개념은 유럽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일하고 비교하면은 그 한국처럼 대단지 재건축 불가능해요. 아예. 네, 아예 불가능하고 그냥 일부 이렇게 건물 한 채 한 채 이렇게 짓거나 뭐 수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한국에서는 소유권이 약해요. 개인 소유권. 그러니까 70% 동의하면은 재개발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30%는 그냥 강제 소유인 되는 거죠. 독일에는 그런 거 안 돼요. 끝까지 한 명 버텨더라도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강제 소유형 개념 있기는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맞아요.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단지 재개발은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게, 한국은 재건축뿐 아니라 골프장 만들 때에도 공공이익이라고 해서 남의 땅을 뺏어버리는, 국가 차원에서 그게 헌법적으로 화펀이 나와서 사실은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는 중입니다. 근데 요즘에 반발이 커서 퍼센트를 올리는 중인데, 동의율을 개인 입장은 100%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그 공공이익이라고 가져가 버려요. 여기 내가 집이 있어도 재건축되거나 하면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재정착률, 다시 정착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거든요. 내 땅을 뺏기고 또 쫓겨나야 돼요. 자기 의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 사람들이 반발도 커요. 근데 한편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기대심리 있어가지고 사들이기도 하고, 일종의 말하자면 세게 말하면 계급투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거, 집 근처에 빌라들 다 진짜 대단지 고층 아파트로 몇 년 사이에 다 되고, 반대하는 시점은 엊그제였는데 다 올라가고 너무 신기했어요. 일본 추세는 일본도 한국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한국은 선분양 후 건축이잖아요. 일본은 완전히 반대. 아마 유럽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선건축 후 분양지. 다 그렇지만 그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일본에서, 그리고 재건축도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일단 한번 일본 사람들이 주택이나 맨션,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 사게 되면 집은 그냥 중고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재건축이 가까워졌다고 하면 값이 올라가요. 그거는 일본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진짜. 계속 그 중고품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주 괜찮은 맨션이 5년 지나면 아주 잘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다시 재건축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재건축 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 나가는 것 뿐이고요. 거기서 다시 건축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지켜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그 개념 자체가 일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겠다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은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로또 개념이 있는데, 재건축되면 그렇죠. 당첨되는 거. 혹은 그 갭투자 개념 있잖아요. 전세로 해서 그 올라가면, 값이 올라가면 갭투자 개념으로 그 차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 일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요. 어떡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도 재건축하거나 투자해서 돈 벌고 하는 개념은 서울, 경기도나 부산 이런 몇몇 도시고, 맞아. 다른 지역은 일본처럼 가고 있어요. 집을 사는 순간 값이 떨어져 가는 개념.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살기 좋은 도시가 있거든요. 서울 말고도. 근데 그런 도시에서 떨어져 가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면은 재개발도 안 될 거라서 편안하게 몇십 년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들 이제 서울만 바라보면 이제 상황이 다르죠.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 이 투자하고 투기 개념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버블이 너무 커지면은 깨진 수밖에 없어서 좀 그런 걱정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다가 평생 집 못 사겠어요. 안 터지니까 이 버블이. 근데 뉴스에서 일본에 대한 거 봤는데, 그 지방에 빈집들이 많다고. 이거 현실 맞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 일본 전체에서 30%, 그러니까 3명 중 한 사람은 65세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기 때문에, 은퇴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지방이면 후손들은 거기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도시에 나가버립니다. 그 집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바르면 되는데 근데 안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가 뭐 예, 좋지 예, 않고. 예. 주변에도 사람들 없는데. 이미. 예. 그래서 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뭔가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영국 사람, 일본에 가서 이렇게 싸구려 집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막 그런 것도 막 예.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거 진짜.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싼 값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엔집이라든가 그러니까 1,000원집 많이 있습니다. 1,000원. 산속 마을에 나무집 같은 거 100년 된 게 1,000원이면 나와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요새 많이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 가서 집 사서 리모델링하고 살아요. 일본인들이 그것을 또 그러면 해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해체하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이 사람 자손이 미국에 가버리거나 죽었을 경우 있잖아요. 그 지역의 지자체가 손을 못 대요.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남의 건물로 함부로 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몇십 년 이상 방치됐을 경우는 이 기관이 부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한국이 잘하고 있어요. 한국은 해체하는 돈을 그 50% 정도 지자체가 내주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돈을 그 전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또 지방뿐만 아니고 뭐 도쿄에도 뭐 60억 가치 맨션도 예, 예. 뭐 그런 빈집도 뭐 15년째 이런 뉴스 봤는데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재건축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재건축 하겠다. 물론 그 한국하고의 재건축하고 좀 다르죠. 그 경우는 다 나가야 되죠. 사람들이 이러다. 그런데 끝까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티는 사람. 예. 버티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있으면 역시 일본에서도 완전히 해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가구 남겨놓고 다른 데는 다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도쿄 안에서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 혹은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은 재건축 한다 하더라도 뭐 계획부터 끝까지 가면 30년 걸린다라든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직은 그냥 사람들은 없지만 고스트 타운이 된 그러한 집들이 도심에도 도쿄에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꽤 있는 거예요. 네, 꽤 있는 지역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면 잘 되지만 그것은 한국은 3, 4년 하는데 일본은 10배 걸린다라는 이거는 너무 늦게 하는 거죠 사실. 일본은 유럽에 있어도 되겠네요. 느린 거 보니까. 그래서 명예 유럽인이라고 할 때. 그래도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일본 갔다 온 지 꽤 오래됐는데 97년도 마지막 그 당시만 해도 도쿄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비싼 곳이었어요. 맞아요. 도로에다가 $1,000짜리 두면은 그 땅이 그거보다 더 비싸요. 그 정도 얘기할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뒤바뀌었어요? 네, 주거는 저렴하다 그런. 예, 지금은 도쿄의 중심지만 비쌉니다. 그리고 맨션 가격만 조금 올라갑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거의 10년간 10% 20%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그 지방 소멸 문제도 있지 않아요? 상태는 어때요? 심각하죠. 심각한데 지역 사는 분들이 그걸 정말 절절하게 느끼냐 하면은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간 인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다들 너무 힘들어서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자는 것도 있고 제일 급한 거는 정치인들입니다. 지역구라는 개념 있잖아요. 자기 표를 주는 사람들. 그게 점점 넓어져요. 똑같은 인구가 있어야 뽑히는데 그 유지하려면 이만큼 묶어야 되니까 전혀 관계없는 데를 묶어놓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자고.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는데 일반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본처럼 한 20년쯤 뒤죠. 그쯤 되면 정말 피부로 느낄 건데 집값 정말 떨어지고 공사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 상황까지 가면 아마 근데 일본이 고령화가 더 됐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일본보다 출산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일본도 예, 낮지만 예, 예. 그러면 그런 훨씬 문제가 심각할 것 심각하죠.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가속화되어 있어요. 뭐 뭐든 빠른 한국이. 예. 예. 독일도 고령화가 문제가 큰데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보다 출산율 현재는 조금 높은 걸로 알고 그리고 그 이민 많이 받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 그 시골 가면은 조금 그런 문제 되는 거 있는데 심각성이 조금 덜 되고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 2만 명 조금 넘는 소도시에서 걷거든요. 노인들 많이 살고 소득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그런 거 보여요. 근데 아마 이민까지 하고 출산율 조금 높아서 문제가 덜 심각하다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 비하면 한국, 일본은 이민을 굉장히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예, 맞아요. 집안 소멸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2014년쯤부터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일본 전체를 본 거예요. 일본의 거의 50%에 가까운 지자체가 2030년에는 소멸된다. 이러한 발표가 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예. 네, 그 이후에 2020년에 다시 그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40년에는 소멸되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그 기준으로 해서 소멸이라고 하는가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것은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그 사람들이 막 50% 이하가 된다. 그러면 소멸된다. 그러한 개념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만 명 이하가 될 경우, 그리고 또 1만 명 이하가 되면 완전 소멸. 뭐 여러 가지 그 레벨이 있는데, 그래서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쉬운 해결은 없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이 이 도시에서는 살아도 된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만이 젊은 여성들이 들어온다. 그것을 그 일본 도쿄에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약간 고민해보고 예, 있어요. 예. 도쿄 안에서도 소멸 그가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지금 벗어났거든요. 진짜요? 소멸 도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잘생긴 남자 새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가 이거 이케부쿠로라는 일본의 중심지의 하나예요. 샨사인 60라든가 굉장히 좋은 건물도 많고, 그런데 일하는 도시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지만 거기서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니다. 공원이 많지만 남자들만 많고 거기서 계속 담배 피우고 있고 노숙자들이 많다라든가 이러한 문제, 여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쵸. 환경이 많았다는 거죠. 그거 다 처리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었어요. 너무 또 좋네. 그장이 여성이었어. 또. 그래서 열심히 여성이 살맛이 나는 그런 도시를 열심히 만들었더니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공했네요. 예, 성공했어요. 그러면 박사님 생각에서 지방 소멸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수도권, 서울, 경기도는 안전하고 나머지는 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경기도도 물론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빼고 얘기하고, 다녔을 때 그나마 인구가 는다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강원도면 원주, 춘천 꽤 튼튼하고 인구도 좀 늘 여지가 있고, 특히 원주는 산업이 좋아요. 충청남도 같으면은 천안 인프라도 좋으면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울에 가까워서 그쵸. 그래서 약간 이게 버퍼가 되고, 충청북도는 청주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85만이었는데 지금 88만이에요. 오, 와. 그건 반도체 산업. 역시 이제 공장이 큰 게 있어요.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라 군대가 있고, 청주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천안, 아산은 삼성 반도체가 있어서 역시 그게 하나 있어줘야 버티더라고요. 그런 도시는 그래도 좀 성장 가능성도 있다. 아마 전 천안하고 청주는 인구 100만 명 갈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게 어디서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 사실 입도 못 꺼내잖아요. 독일은 특히 동독도 조금 비슷한 문제예요. 몇 군데는 잘 되고 뭔가 그 대도시 드레스든, 라입치히 뭐 이런 데는 잘 되고, 근데 주변은 좀 죽어가고 거기 인프라는 유지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듣고 싶겠어요? 이 지역은 포기해야 된다.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바꿔볼 건데요. 건축에 대한 거. 한국 전통 건물은 창문 큰 편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있어요? 그 창호가 큰 데가 보통 대청이에요. 방에는 또 작고,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대청이 우선 여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크게 막 열어둬야 되고, 공기 막 그러니까 방 같은 거는 난방하니까 그 창호가 클수록 공기가 막 좀 날아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 한옥은 마당이 있는 건축이잖아요. 그리고 마당에서 모든 활동을 많이 했죠.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거기서 하니까 마당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건축에 유연성 주려고 크게 막 확 열어주면 확보가 되잖아요. 공간을 그래서 그렇게. 훨씬 크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도 그런 거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고민으로 여러 가지 창호 막 아이디어 내고 되게 신기해요. 예, 옛날부터 외국인들이 있었죠. 다 그런 거 보면은 놀래요. 맞아요. 이렇게 걸어 있을 때 이거 뭐지? 근데 유럽 집에 방충망 많이 없잖아요. 한국보다 덜난 게, 한국 와서
독일 모기 얼마나 착한지 알게 됐어요. 아 근데 있긴 있어요 독일도. 모기는 있고 방충망이 있는데 한국처럼 집집마다 다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독일 모기들이 좀 작고 물려봤자 좀 넘어갈 수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보니까 모기들이 그게 가장 큰 이유일걸요. 아, 근데 진짜. 남유럽 가면은 방충망 훨씬 많이 깔려 있어요. 비슷해요. 그러면 한국 거랑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기후가 아열대여가지고 모기들이 힘이 셉니다. 신기해요. 영국에는 모기 거의 없었어요. 아마 북쪽이라서. 네, 그래서 방충망도 없었고. 그 지난번 파리올림픽 때 그래서 방에 에어컨을 안 달아줘가지고 창을 열어야 되는데 방충망이 없어서 다 모기 물렸다고 선수들이.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일본은 너무 모기가 많으니까 방충망 다 있어요. 예, 지금도 지방에 가면 다 씁니다. 모기향도 피우고. 근데 그 모기 한국 모기들 방충망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있어도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신기해. 아니, 모기장 뚫으면 다행이고 군대 가서 군화도 뚫어요. 아 그 진짜. 타이거 모기라고. 아 약간 그렇게 다르게 생긴 군화 거. 신고 보초 속으시면은 발등이 가려운 게 뚫었다고 봤을 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창문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건축 방식의 어떤 차이점들이? 우선은 그 모든 전통 건축이 그 각 나라 기후하고 문화에 맞춰 있어요. 겨울이 춥고 여름이 무지 덥잖아요. 겨울이 추우니까 난방 필요하고 온돌방 생기고 여름이 더우니까 그래서 대청마루 생겼어요. 온돌이 이제 겨울이 추운 북부 지역에서 먼저 생겼고 이제 북한하고 만주 지역 그쪽에서 생겼던 것 같고 대청은 이제 남쪽에서 먼저 생겼고 더웠던데. 한 고려 시대 때쯤 합해가지고 우리 흔히 한옥으로 생각하는 네. 집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 있는 기후에 맞게끔 돼 있고 독일은 사실은 재료로 보면 비슷한 집들이 있어요. 오. 이제 비슷하지만 공간은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절에 따른 공간 없고 그냥 실내는 그냥 거기 벽난로 하나 두고 사계절 있지만은 한국만큼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사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는 고층 건물이 없었던 게 특히 온돌이 보급되면서 그나마 2층 한옥들이 1층으로 내려앉은 게 있는 거예요. 고려에서 주던 전기까지는 2층 한옥도 많았습니다. 아 진짜요? 개성 같은 데는 꽤 오래전 남았다 그래요. 구한말에 2층 한옥들이 많이 지었어요. 오 아직도. 예, 아직도. 그게 왜냐면 6.25 전쟁 때 개성은 전쟁을 안 치렀어요. 북한이 열차 타고 내려와서 그냥 접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 길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남쪽 지역은 예를 들어 안동의 하회마을에 2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게 18세기까지는 다른 식으로 난방하다가 온도를 뜨게 되면서 모든 방에 열기를 줘야 되니까 2층 방은 2층을 열기를 못 주잖아요, 온도를. 그러면서 1층으로 내려앉고 19세기 되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중에 일본과 유럽을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고층 빌딩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과 유럽 방식을 섞은 방식 지금 본만 있다가 한 70년대 되면서부터 이제 미국 영향을 받아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100년간 한국인들이 살던 주택이 1층짜리 집에다가 갑자기 인구가 서울 인구가 2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되니까 이만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늘어나서 저는 유럽에 비해서 많다라고 보이는 게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세기 중반에 그 전까지 있던 빌딩들을 싹 헐어버리고 5층을 올려버리거든요. 그때 올린 거는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거고 한국은 기존에 있던 거를 한 번도 손을 못 댄 상태에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30년대까지 만들어지는 서울의 이 스카이라인 이게 아마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가는 것보다. 예. 너무 높이 지으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재건축을 못 해요. 50층 올라가는 것들 힘듭니다, 재건축이. 근데 사실은 13, 4층만 넘어도 수익이 없으니까 맞아요. 힘들잖아요. 아 수익이 없는 거예요. 이 기존 재건축이 좋은 이유가 주공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아파트가 5층인데 정원은 넓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올렸을 때 용적률이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수익인 건데 말씀처럼 너무 5층이 되면은 이미 꽉 채워서 한 거거든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보는 강남구, 서초구 이쪽의 고층 빌딩들은 한동안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래서 그 타이밍 때문에 타이밍, 유럽은 지금 그렇죠. 초고층 건물들이 없고 200년 전에 열심히 한 거고 도쿄는 100년 전에 많이 올렸고.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건축에 있어서 사실 높게 짓지 못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목탑 보시면 황룡사는 9층 탑이었나요? 네, 9층까지 막 80m였다고 이 얘기 있어요. 신라 시대 때. 그래서 기술이 없던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우선 온도를 못 하니까 2층 못 하고 그리고 아마도 좀 풍수 지리학이나 조금 생각 개념 자체가 사람이 땅 그 랩에서 살아야 되는 거 내려가지 않은 거는 왜냐면 죽은 사람 땅에다가 묻게 되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뭔가 왕이나 그런 사람 네. 위로 올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문화 때문에 예, 약간 민간은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층, 뭐 2층은 조금 있었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경복궁이나 이쪽을 내려보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그 유명한 사례가 19세기 말에 용산 소방서 지을 때 막루를 짓잖아요. 감시할 수 있게 불 나는지. 그거 지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궁 내려본다고. 높이 짓는 거는 약간 계급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당하니까 네. 왕이 암살당할 수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아마 못 높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없는 개성은 그래도 이쪽 많이 한 게 장사꾼들의 세계이다 보니까 좀 느슨했던 거죠. 근데 일본은 좀 다르잖아요. 전통 건물 중에도 조금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왜? 아, 예. 뭐 예를 들면 무사들의 성은 기본적으로 좀 높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가장 위에 대장이 있고 보호하는 개념이라서 적들이 들어올 때 가장 위에 있으면 이게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오사카 성이 아마 성 중에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떤 언덕 위에 만들어진 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언덕 위에 만들어 가지고 높게 그렇게 하는 보여요. 거죠. 네네. 산 위에 한 것처럼. 역시 그러한 수비의 개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무사사회는 그러한 건물을 조금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절이죠. 사원도 뭐 3층짜리 정도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건물은 높지는 않았지만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신사도 그렇고요. 그러나 19세기 말이 돼가지고 일본이 근대화를 시작했을 때 독일의 건축 양식을 다 빌려온 곳입니다.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일본의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여기 그 한국에 만들었던 한국에서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조선 전독부라든가 이게 다 독일의 기술이에요. 아 진짜. 예, 독일의 기술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아마 서울대도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도 옛날에 서울역도 다 독일 건물입니다. 일본 근대화 때 세 나라가 모델이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은 국왕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배웠고 민법은 프랑스고 그다음에 형법 같은 건 독일 바이마르법 배우고 독일은 군대와 기술을 배웠다고. 그게 만주에 갔다가 만주에 있던 조선인들이 배워와서 한국의 형법이 되는 또 영향 이거 받았어. 기억하죠. 일본 집은 한국 집에 비해서 좀 좁고 긴 편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구조돼 있죠? 뭐 그거는 제 의견이지만 아마 무사 문화의 영향 그리고 농민들의 문화 그게 섞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사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화려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에 있는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이지 보통 평민에 가까운 무사들은 아주 검소한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원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양반 집보다 훨씬 좀 좁고 그리고 길게 한 것은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요속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닐까. 일본도 워낙 복잡하니까 나라가 막 길고 특히 에도 도쿄가 그랬던 게 반란을 못 일으키게 다이묘들을 6개월은 자기 고향, 6개월은 도쿄에 와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하숙집이에요. 그 하숙집을 크게 못 짓는 거예요. 땅도 좁고 남자들 모여 있으니까. 그 집에 가면 고향 가면 크고 집이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그리고 45년 이후는요 농민들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을 계속 사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농가가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지방에. 예. 95년까지의 상황. 그 이후 조금 바뀌어. 법을 깨지면서 그때까지 유지했어요. 굉장히 큰 집이 많았어요. 이런 집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예,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지금 천원집들. 신기하네. 중국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에 아주 좋은 집을 싸게 산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하겠네요. 그 시골 일본 사람들이 막 외국인 들어오니까.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 어제 광주광역시 다녀왔는데 거기 양동, 계림동 이런데 50년 전 지은 기와집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 외국분 많이 사시고 한국인들은 선호하죠. 오히려 네. 한국인들은 약간 그걸 왜 사나 싶은데 외국인들은 재발견하는 거 재밌다 막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일본 집하고 한국 집 봤을 때 구조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느끼는 것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한국은 똑같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은 나눠져 있고요. 욕조가 있어요. 일본 집은 좁은 집이라고 해도 샤워뿐만이 아니라 욕조를 만듭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는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제대로 해야만이 피로가 풀린다라는 게 역사적인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욕조를 만들어. 그리고 습해서
너무 일본은 습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한국하고 조금 그 부분은 큰 차이죠, 사실. 예, 뭐 구조적인 차이 중에 일부인데 한국도 요새 막 샤워 부스 따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와이프한테 잔소리해요. 슬래퍼까지 젖지 말자. 양말 신었으면 슬래퍼는 건조해야지. 외국인 시선에 봤을 때 한국 약간 최고의 랜드마크, 뭐 건물 될 수 있고 아니면 장소 될 수 있는데 한 세 곳만 고른다면 예, 먼저 역시 가장 높은 건물로서 롯데타워. 오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롯데타워 만들어줬을 때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 진짜. 예, 롯데 그 돌아가신 회장이 신기했고. 마지막은 잘했다. 그 이전에도 잘했지만 마지막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너무 높아서. 약간. 예, 아무래도 멋지잖아요. 네. 예, 그때는 그래도 언제 쓰러지는지 모른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마크라는 건 도시 계획 쪽으로 이제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이제 사람한테 이 도시 어디에 있으나 이제 그거 보이니까 위치 조금 알 수 있고 이렇게 네. 오리엔테이션에 도움되는 요소로도 봐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롯데타워 아니면 남산타워 아 남산 이런 데는 중요하겠죠. 아 높으니까. 아니면은 조금 문화적인 정체성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경복궁이나 이제 궁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북촌 마을도 그 멀리서 보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 랜드마크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해야 될지 고층 빌딩을 제외하고는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이 타워도 처음에 얼마나 반발이 컸습니까? 이거 짓는다고 이 동네 물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건축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사람은 건축에 적응되는 존재. 파리 에펠탑도 처음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좋아하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랜드마크가 되는 거지 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렇죠, 동의해요. 저도 예를 들자면은 DDP 디자인 플라자 처음에는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운동장도 이제 그 스포츠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죠. 그거 걸어가지고 새로 하나 근데 좀 지금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거기 거의 퉁퉁 비어 있다가 지금 정말 패션쇼라든지 뭔가 문화적으로 많이 하고 지금 가보면 지금 좀 괜찮네. 막 저 사람들도 많이 호의적인 예, 거 예, 같고요. 교수님도 비슷하게 생각.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그富士山이 이게 랜드마크라고 생각해요. 그거 만들 수 없죠. 네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역시 그 남산, 그냥 남산 타워. 굉장히 그 좋은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우연히 그렇게 네. 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진짜 랜드마크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하고 건축물 함께 됐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남산타워 아니면은 경복궁 앞에 광화문 앞에서 계시면 뒤에 인왕산 보이잖아요. 그런 거 함께 보였을 때가 정말 제일 좋은 그런 랜드마크인 것 감탄되고 같아요. 그렇죠.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생각해보니까 런던도 2000년 때 어떤 도움 같은 거 오투센터 이거 랜드마크 된다라고 되게 크게 막 소리 쳤는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기에 별로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런던은 그 뭐죠 그 그 아이는 오히려 그것도 그냥 임시였다가 건구가 돼버리는. 네네네. 너무 신기해요. 오늘은 너무 다양한 얘기들 전문가랑 하니까 훨씬 더 약간 믿음이 가고, 네. 다른 출연자 뭐 피아 아니지만 너무 검증된 세 분들이니까 너무 재밌게 건축, 뭐 도로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또 모시고 재밌는 얘기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